국내 증시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위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이겨내고 오름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 있었던 이슈들이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에는 약간의 약세를 보였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가면서 각자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로 어떤 흐름세를 보일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마감 상황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올랐지만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날 제조업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은 위축세를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긍정적인 경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움직임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의 주가가 밤사이에 0.76% 하락했는데요. 사실 애플 아이폰 16 발표 이후 생각보다 수요가 약하다, 리드 타임이 짧다, 즉 주문부터 받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더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 짧은 리드 타임은 이미 사전에 재고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지금 아이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도 하이엔드 모델들의 인기가 많은데 그 말인즉슨 순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0.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D.A. 데이비드슨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은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주도권을 많이 뺏겼다라고 하는데 구글과 아마존이 그만큼 많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해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주도권을 어느 기업이 가져가는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밤사이에 5% 가까운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 투자 의견 유지하면서요.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뉴욕 증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이어가고 있는 건 연준이 경기 침체가 없이 빅컷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향후에 그런 금리 인하 속도가 그만큼 시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 3명의 연은 총재들이 입을 열었는데요. 의견이 좀 각기 달랐습니다. 오스턴 골스비 총재는 경제를 고려했을 때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보스틱 연은 총재도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은 강한 그리고 빠른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메타 인사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작은 폭폭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앞서 나가는 것에 좀 제동을 걸고 있죠. 오늘은 3명의 인사가 입을 열었지만 이번 주 정말 많은 연준 위원들이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런 발언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11월 FOMC에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25bp,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50.5%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49.5%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어 있죠. 그만큼 시장도 지금 스몰 컷일까 빅 컷일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드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는
연준의 B컷 덕분에 시장이 강하게 오를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도 조금은 빠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요. 이 강하게 오르는 멜트업 가능성을 20%에서 30%로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와 또 지정학적 이유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20%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의 비중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른 의견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4분기에 큰 변동성을 마주할 수 있다. 대선과 지정학적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대선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돼 있었던 이벤트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꼭 안전한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포트폴리오 일부 챙겨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 기준 25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거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주가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6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올해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가 되겠죠. 그만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의 반등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BS는 PC 스마트폰 고객이 내년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가격 인상 둔화세도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라면서 다시금 메모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시티그룹은 디램 가격 상승세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약하겠지만 이 가격 상승세가 강해지는 것 3에서 6개월 안 정도면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 단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가팔라지기 시작할 때 마이크론의 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계 풍향계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25일 날 발표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주가 밤 사이에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 추천을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52달러 79센트로 지금으로부터 63%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마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EV 판매량이 상승 모멘텀을 붙였다라는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1%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미 상무부가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미국으로의 수출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미국 업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진영학적 리스크를 무시한 뉴욕 증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좀 무시를 한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 제재가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 3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밤사이에 크게 올랐죠. 국내 2차 전지주 풍풍 이어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오늘장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어서 국내 증시만의 이슈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꼭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신증권에서 우리 시장 한 줄 평가를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B컷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다. 네, 그런 말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엔 약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에 갈수록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의 개수가 모두 반반으로 굉장히 오르는 종목도 많았고 내리는 종목도 많았던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2,600선 탈환에 다시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채 755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양 지수에서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로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을지 수급 리스트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단한 대형주, 대장주의 역할을 제대로 맡아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황제주에 등극을 하더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어제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쪽에서 M7 관련주들 다시금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죠. 금리 인하 수혜와 함께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뽑히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 두 형제가 모두 5%대 나란히 상승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HLB 테라퓨틱스는 물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장중에 11%나 급등하면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KB증권 쪽에서 펄어비스와 관련해서 목표가 하향을 하면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13%의 가격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3분기에 실적 컨센이 생각보다 부진할 것 같다. 그리고 신작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게 굉장한 불확실성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펄어비스를 담아갔고요. 어제 장중에 3%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관 쪽의 수급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기관 쪽을 보시면 1위와 2위, 3위까지 시가총액 순위대로 쭉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도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저점에 대한 매수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 쪽 보시면 D&D 파마텍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5년 안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어제 장중에서도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어제 시장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너도 나도 다 같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어떤 이슈와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였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와 전고체 관련주들이 어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MLCC 기술을 이용해서 초소형 전기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초소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가 아닌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삼성전기가 어제 이러한 재주를 부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의 주가는 2% 정도 오름폭을 보였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로 그 수혜가 더 커진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화성도 17%대 오름폭을 보였고 리스트엔 없지만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큰 폭의 오름폭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운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만 노조가 현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오는 3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업무를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수는 2만 5천 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41%가 영향권에 있는 만큼 30일 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글로벌적인 해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 때문인지 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랜만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장중의 고점으로 7%까지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동 리스크 이슈 또한 해운주들의 주가를 움직이는데 한몫 보태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속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3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STX 그린로드
멜로직스 25% 가까운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다른 해운주들도 소폭이지만 변동성에 함께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시간의 이슈로 꼭 이 부분 체크를 해보자라고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관련주들 바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2027년형부터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을 금지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오는 30년부터는 하드웨어까지 금지시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들에게 수혜가 될지 혹은 이 해당 기간 안에 빠르게 발빠르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어제는 수혜로 해당 이슈를 그대로 소화를 해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점검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인 만큼 오늘 해당 테마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개정안 의결을 했고요.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그리고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 수위에 관련된 개정안을 현재 의결했다라고 하고요. 26일에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테마가 우리 시장에 나왔을 때 사실은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상한가를 연일로 달성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도 함께 오름폭을 보이면서 잠깐 반짝임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주가 되돌림을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딥페이크 테마가 나오기 전으로 가격이 되돌아간 종목들까지도 체크가 가능했는데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이 상한가에 안착을 한 만큼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박사방 사태 이후로 IT 관련해서 가장 큰 범죄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인데 관련 개정안이 다시 한번 발빠르게 마련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가장 큰 빅 이슈가 되겠죠. 바로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 업계에서 추종하고 있는 지수의 후보 업종은 금융과 자동차, 운송, 통신, 산업 쪽의 업종으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된 우수 기업들이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냐면 대형주보다는 현재는 오히려 중소형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금융주들이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 밸류업 공시 이후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 중소형주를 노려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밸류업 수혜 예상 중소형주의 리스트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자료를 함께 인용을 했고요. S&T 모티브나 유안타증권, 컴투스, 에스코홀딩스 등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주주 환원율을 자랑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여러분들도 오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내놓았던 칼럼의 제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이 일본을 카피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가 워낙 재벌들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일본만큼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오늘 시간에서 발표되는 밸류업 지수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도 진행이 되죠. 3대3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밸류업 지수와 금투세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시간에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자가 함께 정리해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보고서.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관련들 주가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죠. 어제는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어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비단 국내 국장에서만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서학개미들 미국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서 굉장히 좀 아주 냉랭한 그런 모습을,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좀 먼저 볼까요? 서학개미들 주요 반도체주 순매매 현황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건 이제 순매도 쪽이죠. 역시 이제 엔비디아 8천억 넘게 거의 9천억 가까이 최근 일주일 새 팔았고요.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를 적용을 하는 이 ETF 상품도 5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도 1,000억 가까이. 그다음에 인텔, AMD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AMD도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같은 기간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또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30개 종목을 모아서 지수로 만든 이 상품에 3배 인버스 레버리지, 즉 3배 떨어질 것이다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 한 2,600만 달러, 우리 돈 한 260억 정도 이렇게 좀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서학개미들의 마음이 돌변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같은 기간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등락률도 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다우존스, 나스닥 두 뉴욕 시장의 주요 지수의 상승폭이 1.6%, 1.5%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엔비디아 보면은 이 같은 기간에 2% 가까이 떨어졌고요. TSMC도 오르긴 했는데 1% 초반, 마이크론도 오르긴 했지만 1% 채 안 되게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ASML, 이 모건 스탠리에서 또 목표 주가 대폭 하향 조정한 ASML도 역시 1.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그다음에 미국장 모두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 여파라고 뭐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해서, AI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냉혹한 그런 투자자들의 태도 돌변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들 입장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종합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IT 쪽,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소폭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한다. 다만 모건 스탠리의 얘기는 너무 과도하다. 이게 사실 우리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나온 리포트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두 내용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표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D램 시장의 이 수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시장 어떤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급증, 급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그래프의 모양이 수직으로 이게 가파르게 굉장히 가팔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진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D램 시장의 업황은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고 다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D램 시장이 과거와 다른 이런 사이클 궤적을 보여주는 근거는 이 반도체 수요가 어쨌든 AI발 이 혁명이 지금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거나 좀 뭐 또 다시 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거나 이런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특히 D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반도체 업계, 즉 증권업계의 전망이 좀 뒷받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를 그러면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반면에 조금 더 지금은 이제 다운되고 있는, 업황이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에 선뜻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할 상황이다, 이렇게 신중론을 얘기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을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뭐 비겁하다, 뭐 이렇게 좀 뭐 회피한다, 우회한다 이렇게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판단하실 때 뭐 삼성전자 이 정도면 좀 충분히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가 매수를 단계별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한 것 같아, 아직은 좀 더 불안해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 그러면 지금 분할 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들어가시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좀 다른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그다음에 기준 발표를 하죠. 사실 제일 뭐 올 상반기부터 관심을 끌어왔던 게 결국 은행주인데요. 은행주 올 들어서 지금까지 지난달 8월까지 한 40%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사실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행주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됐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호재가 생긴 거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게 되면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예대 마진이 주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뭐 일반적인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부실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약간 엇갈린 해석이 늘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뭐 그 은행주가 계속 뭐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국내 금융주들 같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게 표 먼저 좀 자세히 좀 크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금융주들의 뭐 이렇게 40% 올랐다 해도 PBR이 여전히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KB금융 사실 제일 많이 올랐죠, 올 들어서. 4대 금융주주 가운데 0.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이. 신한두과 하나가 0.4배,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이 0.3배 수준, 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에 충분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뭐 적어도 1배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그거에 훨씬 현저하게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이번에 이제 밸류 구성 종목에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좀 높다. 또 이제 그동안 은행주도 발목 잡았던 게 이제 부동산 PF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얘기가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중충당금 충분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어 우리금융 같은 경우 좀 내부적인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그게 주가가 시장에서 또 그대로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뭐 요즘 제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역시 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표를 바로 좀 보시면요. 올 들어서 국내 금 현물 가격 보시면 1월 초에 8만 원대에서 현재 지금 11만 원대니까 30% 정도 이상 오른 거죠. 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와 함께 또 금 관련 상품들 보시더라도 연초 대비 봤을 때 하나로 금 채굴기업 ETF 같은 경우는 무려 45%, 그다음에 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30% 넘게 가까이 올랐고, S&P 500이 20% 가까이, 코스피는 지금 연초부터 보면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지수에 비해서도 특히 국내 코스피에 비하면 뭐 너무나도 현격한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금은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안전자산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또 달러 값이 이제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달러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시 금은 좋게 본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충분히 검증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ETF 상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금 관련 금광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개별 기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금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금 뭐 광기업들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좀 고려볼 만하다. 이런 전망도 증권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울고 있죠. 미국 쪽에서는 인텔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최근 또 발표됐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반도체 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동시에 작용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게 26일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들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주당 한 1.1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0.9불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치는 좀 떨어졌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은 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렇게 좀 몸을 사리는 듯한 어떤 뉘앙스로 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차트를 좀 보니까 네. 1년 기준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더블 바텀 모양이 좀 나오는 그림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인 어떤 시그널 자체는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 자체가 사실 그 제목 자체를 보면은 몇 년 전에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된 거잖아요. 윈터 룸스라고 하니까 뭐 어렴풋이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셀 리포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이즈가 많고 지난주 이번 주에 가지고 지금 나왔던 게 UBS라든지 노무라 그다음에 뭐 트렌드포스라든지 또 국내 많은 증권사들이 반박성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쪽에서 얘기했던 그 모건 스탠리의 어떤 주장 자체는 좀 과장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시장 수급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아시아권역에서 지금 그 대만하고 한국 IT 비중을 좀 줄여버리는 그 와중에 그 리포트가 또 크게 방향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부담을 좀 주는 흐름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현재로 봐서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반등폭 자체 역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로만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 진입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장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 수급에 대한 노이즈가 외국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하방 리스크도 제한적이지만 역시 상방 역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가장 큰 이벤트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밸류업 지수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조금은 비관적인 입장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1월에 처음에 이제 관련한 내용을 노티스하고 난 다음에 네. 관련 주식들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일단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밸류업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업체 자체가 사실 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얼마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밸류업을 정부가 하자 한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동인이 없다는 거죠. 유인이 없는 게 그동안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기업체들이 몰라서 안 했냐는 걸 또 거꾸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들이 몰라서 안 했기보다는 대주주의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을 지킬 목적이 더 강했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사실 하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인 거고요. 또 자발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일개의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날 가능성도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를테면은 지금 뭐 자사주 샀다 팔았다 하는 부분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마치 사면서 주주 가치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듯한 모양을 채를 쳐다 잊어먹을 만하면 그거 다시 팔아가지고
뭐 이런 짓을 못하게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부분 이상은 강제 소각을 하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기업의 유보율은 엄청나게 높은데 배당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내부 유보만 쌓아놓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부채도 거의 없으면서 PBR도 뭐 0.5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을 또 막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사실 보면은 그 기업의 등기 임원이든 아니면 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받아가는 연봉이 있어요. 네. 그럼 연봉 총액을 갖다가 배당금의 몇 프로 이상을 못 가져가게끔 아니면 비율만큼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연봉을 제한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연동제를 통해 가지고 좀 규제를 가하는 측면이 있어야지만이 당장의 오너 입장에서 내가 밸류업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부담을 좀 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담을 느끼는 정책이 있어야지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성이 없는데 누가 뭐 하려고 네. 그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구조라고 그러면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지수 얘기하는 거 나오면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네. 관련 지수 펀드가 나오면 되게 그게 다 고점일 때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2차 전지 관련 펀드 네. 나오고 나서 고점 찍고 빠졌었죠.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니 뭐니도 이제 화려하게 부활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나올 때 당시로 놓고 보면 네. 그 전으로 봤을 땐 그때가 고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의지가 좀 확인이 되는 회사들 이런 걸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제성이 없는 밸류와 분명한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관련 지수가 나올 때는 늘 고점을 시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변동성에 주의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기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의 수혜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증권가들의 좀 의견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동안 이미 좀 수혜를 받았던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 뭐 증권사 리포트에도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어저께 맥쿼리 증권에서도 몇 개를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했던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리스트업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그룹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네. 밸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잠깐 이런 유형의 회사를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부터 배당 성향이 높으면서 기업 이익이 감소했다가 이제 캐퍼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인을 좀 확실히 가져가는 기업체. 그때 제가 예시를 들었었던 게 강원랜드 같은 회사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주주 환원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쌀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중소형주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확실히 오너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어떤 내재된 가치만 보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는 굉장히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그러면 중소형주도 물론 좋은데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증권사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그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앞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강원랜드 중소형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빅 이벤트죠. 바로 금투세와 관련된 끝장 토론입니다. 3대3 토론으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유예가 되면 일단 증시에는 뭐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지 싶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어떤 의원께서 뭐 보낸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됐죠. 뭐 역할극이다 뭐 하면서 3대3으로. 네. 지금 사실 금투세 논란을 무슨 역할극 하듯이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건 사실은 지체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국내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한테 수익을 뺏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뭐 지금 폐지 쪽보다는 유예냐 시행이냐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유예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간을 좀 번다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소액주주 관련해 가지고 보호 방안이라든지 네.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이제 상법 개정부터 위시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게 내부적인 토론이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직접적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이 금투세 도입 이전에 이 갖춰놔야 될 것들을 좀 미리 갖춰놓으시라. 그걸 갖춰놓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 발상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입법 자꾸 나오는데 지금 금투세가 기존의 안 자체가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자꾸 바꾸잖아요. 네. 뭐 그 공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려준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네. 그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것도 보완을 해주고 연말공제 이것도 보완을 해주고 네. 그걸 갖다가 얼기설기 엮을 게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갖다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고 이것도 이제 유예됐다 해서 환호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나면 또 시장에서 잊혀질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약 유예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기울어진다라고 했을 때 또 여기에 밸류업 지수 공개까지 함께 맞물린다면 그동안 좀 우리 시장에 부족했던 수급들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어저께 보시면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보니까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개별 종목들이 금투세 얘기가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5월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물량을 정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반토막 이상으로 빠진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 얘기는 금투세 유예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확실히 유예가 뭐 3년 이상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최근 기관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유예 쪽으로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3년 이상 유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들 다시 한번 시장 안에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9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될지 혹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저는 지난주부터 주식 비중을 다시 늘려가기 시작했고요. 어제도 주식을 샀고 오늘도 지금 주식을 비중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9월 달은 제가 9월 시작하기 전에 아마 8월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게 9월은 또 납세의 달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반면에 10월 달은 거꾸로 다시 유동성이 확장이 되는 기간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부터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이 되고요. 재무부 TGA 개정에 지금 막대한 현금이 있는데 옐런의 입장에서 그거를 방치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기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월에 자금을 많이 풀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단기채 발행 물량을 10월에 4분기 거를 갖다 상당히 많이 늘릴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승수 효과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10월은 어쨌든 네.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 10월입니다. 옥토버, 흔히 업토버라고도 증권가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 유동성 일단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까지 겹치게 됩니다.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까요? 아마 국내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위험자산의 선호현상으로 일부 바뀌게 되고 특히 엔화가 지난번에 동결이 되면서 네. 큰 어떤 변수가 하나가 지금 제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0월장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저는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는 게 제한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금리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쪽에서는 조선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수혜의 대표 주식
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의 흐름은 좀 우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섹터를 갖다가 너무 다양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네.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수혜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영훈 이사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대응하실 때 챙겨보셔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 일단 공개가 되고요. 또 금투세 관련된 토론도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도 당연히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매크로에만 굉장히 집중을 해오던 국내 증시, 오늘은 온전히 우리만의 이슈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장중의 전략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